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후에 첫 번째 비정 강연을 맡게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행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젊은 예술가 그리고 공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저 또한 넥스트 세대를 위한 어떻게 예술과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예술을 새롭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어떤 과거의 그런 여러 사례들을 같이 나누고 또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존 키치의 부정 능력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소극적인 수용 능력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호하고 삐딱한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는 기계의 마음들을 엿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뭐 세대 간에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요. 누구의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약간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사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진가가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살바도르 달리라는 초현실주의 예술가고요. 굉장히 괴짜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도발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도 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가 여쭤보면 실제로 저걸 찍은 건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다 보다 너무 리얼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저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밀랍 인형을 찍은 겁니다. 아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그 사진도 사실 밀랍 인형을 찍은 사진입니다.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사진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보시면 같은 사진 작가인데 뭘 찍은 것 같으세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사파리의 한 장면을 찍은 것 같지만 사실은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그 디오라마를 찍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랄까? 저는 굉장히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저것을 사진으로 볼 때는 저것이 뭔가 실제로 굉장한 리얼한 실제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인덱스의 역설이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그것을 지시하는 대상이 가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기 나오는 나폴레옹의 이미지도 마치 그림 그린 거 실제 인물을 찍은 것 같지만 역시 저것은 가짜 밀랍 인형을 찍은 사진입니다. 인덱스의 역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지시하는 대상이 가짜일 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진짜라고 얘기해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사진을 대할 때 익숙하게 갖게 되는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 그걸 수용하는 방식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누구를 찍은 사진일까요? 뭐 프로필 사진이기도 하겠지만 인공지능 사진입니다. 제가 저걸 히로시 스기모토의 방식으로 약간 회색 톤을 조절하고 명암을 조절해가지고 마치 어떤 실제 프로파일 사진으로 같이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 사진은 This person does not exist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원본이 없고요. 복제된 가상의 초상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들을 지금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몇 초 안에 만들어냅니다. 저 인물들은 어디서 그냥 어느 유네스코의 어느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굉장히 리얼함을 주죠. 만약 제가 저 사진을 향해서
저것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죠.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 챗GPT를 쓸 때 반말을 하느냐, 점점 반말을 하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반말을 하느냐, 존댓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어떤 원본을 가지지 않는 가상된 것들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통해서 한번 다시 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 것과 그리고 원본이 없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복제는 그 차이가 다른데요. 저희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림 안에서 계속 의미들이 미끄러지죠. 저거는 파이프인데 왜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지, 실제 파이프가 아니고 근데 그것을 또 파이프라고 계속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원본이 없는 가상의 복제 관계를 시뮬리투드라고 하고, 저것이 우리 일상에 요즘 지배하고 있는 여러 인공지능하고의 어떤 문제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아까도 오전에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이즈 이미지죠. 스테이블 디퓨전 노이즈고요. 잠재 공간입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의미를산 이런 것들이 사실 저기서부터 아까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계의 마음, 기계의 작동 방식이 어떤가라고 할 때 무한히 펼쳐진 저 노이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노이즈는 블랙박스라고도 표현이 하지만 어떤 분포 곡선과 그것을 처리하는 잠재 공간,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프롬프트에 의해서 재조합되는 샘플링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들이 만드는 여러 계산과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인터폴레이션, 보관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확률과 분포와 확률 안에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곡선인데요. 저 인터폴레이션, 보관, 가장 분포 곡선이 많은 곳에 있는 이미지들 저희가 대하고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이미지들, 데이터의 성격상 저것들을 규정하는 저 익스트라폴레이션과 보관과 외삽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건 저것들을 만들어낸 거대 코퍼레이트 AI의 어떤 알고리즘 그리고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많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저 인터폴레이션 안에 들어오는가 또 벗어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어색하다 혹은 자기가 잘 만들어낸 어떤 통제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현실로 리얼함으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이끌어가기 위해서 페르난도 레제 사진인데요. 그림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보시기에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지만 그의 발레 메카닉처럼 당시에 굉장한 기술적인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기계는 어떤 피스톤, 원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속해 있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레제는 혹은 예술가들은 저것들을 새롭게 조합하죠. 그 당시에 저런 만들어내는 기술의 어떤 엄밀성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예술가들은 굉장히 동경했다고 합니다. 저 이미지들을 우리가 마치 인공지능을 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올 어떤 구원의 빛들을 상상하듯이 상상했고 또 그것을 자기의 어떤 회화적 실천으로 다시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렇게 사진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인 흐트러지고 광학적 왜곡이 일어나고 실패한 노출, 그리고 포커스가 날아가는 저 어떤 이미지들, 암실에서의 어떤 화학적인 현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당시의 예술가들은 하나의 예술적 실천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들은 동시적으로 산업혁명의 기계 발전과 함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예술적 실천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아까도 그 레제의 피스톤 기계 운동처럼 플럭서스 운동을 통해서 원래 가졌던 기계들의 목적과 여러 방식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맥락을 찾아가는 거죠. 플럭서스 운동의 계속 대표적인 예술가 중에 한 분이신 백남준 작가도 그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백압의 신디사이즈를 개발해서 신호와 전자의 흐름 자체를 드러내고 새로운 기계 기능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다른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실험들을 이루어왔죠. 그 다음에 구글 매핑을 통해서 저런 구글이 전 세계를 3D 구성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 구글 매핑이 갖는 오류들이 발견되는데, 저것은 기술적 오류뿐만 아니라 저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예술가들이 저기에서 가져가는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에 한편으로는 저항하면서 저것이 만드는 기술적인 오류와 노이즈들을 새롭게 예술 방식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많은 작가들이 기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외적 어떤 실패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을,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들로 작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리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미디어라고 하는 현상들은 거기서 결점이 있으면 알 테고, 고해상도, 아주 완벽한 이미지, HD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미디어가 저렇게 노이즈를 만들고 틈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미디어가 우리 가까이 있구나라는 건 새롭게 느끼었던 것 같고요. 저런 깨진 이미지들을 오히려 재생산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또 미디어와 이미지와 대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예술가 집단의 어떤 작은 혹은 부분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저렇게 젠더 그 패션쇼의 문양으로도 흡수가 되고, 팝컬처, 켄 웨스트의 저 뮤직비디오에도 적용이 돼서 뭔가 당시의 주류 팝컬처에 저항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혹은 자기들의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는 그런 운동, 어떤 움직임,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저렇게 깨진 이미지들이지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을 보는, 기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저렇게 설치물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 공공미술로서 버추얼이 갖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새로운 리얼리티로서 공공 영역에 들어옵니다. 매튜 저런 작업들도 우리가 흔히 이제 버려지거나 깨지거나 실패한 하나의 에셋들인데, 저것들을 새로운 소통 관계 안에서 예술 형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관과 외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이미지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기보다 기계가, 인공지능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거기에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한 이미지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갖는 그게 정말 우리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AI 이미지들이 리얼리티를 복원하는데, 그것들을 구현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소피아 크레스포는 Artificial Life라는 주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를 느끼고 감각하는 여러 이미지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즘 기술이 아닙니다. 약간 겐 기술로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오히려 그때 갖는 어떤 기술적인 여지, 뭔가 모호함을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좀 다른, 아까 외삽의 영역에서 우리들 더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개입이 가능하죠.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공유하실 텐데, 거의 미드전이나 런웨이로 다 이미지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 더 컴퓨 UI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명히 저 이미지는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본 분포 곡선과 확률 안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걸 사실을 우리는 블랙박스 안에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어떤 논리나 또 저것들이 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가치 부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미지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고요. 마치 아까도 소개한 여러 세기말 초현실주의자들의 사진 혹은 영화에서 만났듯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진이나 영화들이 보여줬던 그 외에 그 보관 구간을 넘어서는 많은 다른 불확실하고 모호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키츠는 낭만주의 시인인데 그 셰익스피어 당시에 셰익스피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과 희곡을 읽으신 경험이 있으면 그 안에 많은 인물들이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비극이죠. 그 모순과 역설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잠시 보류하고 어떤 확실성을 보류하고 신비나 불확실성, 신비, 의심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그걸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하고요. 조급하게 사실이나 이성에 해결하려 들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공지능은 기계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나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과제 수행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노력을 하고요. 오늘도 수능 끝난 지 며칠 안 됐지만 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느 수능 문제를 100%다 완점을 받은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담고 있는 유기체를 자신이 자각한 환경 속에서 존속시키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갖고 있는 목적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기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그 사진을 대하는 저의 마음처럼
기계한테 반말해도 되나? 이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마치 미래가 열리는 처럼 무작정 기계의 마음으로 안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혹은 기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그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직시할 때 기계가 그걸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배격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계가 우리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차원을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예술 이미지들이지만 글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상하고 괴기스럽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미지들에 익숙해질 거고 그걸 힙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그걸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자랑하시면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